다음에 이제 WB에서 작성을 봅시다. WBS를 정의하고 이제 뭐 똑같네. 이런 범위로 한번 보자고. WBS니까 WBS의 개념과 DFD 내용, 이게 WBS입니다. 자, 요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번 활동에서는 WBS가 핵심인 것 같아요. 요거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WBS의 정의는 프로젝트 전체 업무를 관리하기 쉬운 작은 요소로 세분화하는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프로젝트 범위가 기술되어 있는 거 있지. 이 기술 내용을 참조로 해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분할 도구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WBS 범위 기준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산출물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 뭐 WBS 다 알지만 WBS가 뭐야? WBS는 그 작업을 막 분할하는 거잖아, 그지? 워크 작업.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브레이크다운하면서 브레이크다운. 그 다음에 구조도지, 스트럭처, 이거란 말이야. WBS가 이거를 이제 분할해서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사실 이 방법은 뭐 미국 국방성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자, 한번 뒤에도 봅시다. 자, 이제 WBS 작성할 때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계획서에 있는 범위 계획서가 있지, 그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면 이제 범위 기준선들이 쭉쭉쭉 나오게 되지. 그럼 이것들은 사실은 각 활동에서 다 그 참조하면서 활용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요 만들 때 아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걸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WBS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몇 가지 더 정의들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팀에서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인도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수행할 전체 작업 범위를 계층 구조로 세분화한다. 계층 구도로 탑다운하면서 세분화한 계통도다. 그지? 또 전체 범위를 구성 정의하고 현재 승인된 프로젝트 기술 범위에서 명시된 작업이다. 최하위 수준의 구성 요소다. 작업 패키지에 예정된 작업이다. 하나의 작업 단위가 되는, 어떤 작업 단위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일주일 작업할 분량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또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작업을 예측하고 감시 통제한 작업 패키지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작업 하나의 단위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일정을 예측하는 거지. 또 이 단위로 또 관리도 하는 거지, 그지? 관리도 하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WBS에서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활동 자체가 아니라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작업의 산출물이나 인도물이다. 요 작업 하나가 결국 활동 자체는 여기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뭐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결과가 중요한 것이 시지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WBS를 바라다 봐야 되는 겁니다. 자, WBS의 목적을 봐. 계획과 통제의 기본 단위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계획 일정도 돼. 일정 관리. 이거 되려면 어떤 일의 단위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별로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쉽게 갈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기획 통제하는 게 뭐야? 결국은 원가와 일정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명확한 책임 부여다. 그러니까 요 브레이크다운 하나에 WB에서 하나의 담당자가
어사인이 돼요. 그러면 책임이 명확하게 되는 거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고객과 의사소통도 한다. 예를 들어서 변경이라든가 추가할 때 이 단위로 변경 추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겠지. 위험식별이다.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뭐야? 리스크라고 얘기하지. 리스크야. 그래서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뭐 해석을 위험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지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를 이제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확실한 것을 없애주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거 하나 단위에 명확하게 설정이 되잖아. 그래 그만큼 불확실한 것을 감소시켜 주는 거야. 그런 의미의 리스크라고 보면 되고 또 그다음에 요구사항 기준선이라고 그랬지. 그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들 정의를 가지고 결국은 이게 WBS가 만들어졌잖아. 그지? 그러면 요구사항 관리도 이 단위로 할 수 있는 거고 요 단위로 변경, 통제, 일정 다 관리할 수 있지. 기성고 관리는 뭐냐면 자 WBS로 이렇게 단위가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 기성고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착수, 중간 1, 중간 2, 최종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착수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의 뭐 한 50%를 준다 하면 그냥 주는 거야. 근데 중간이라고는 중간에 이제 정산한 경우, 중간 정산 할 경우는 뭐냐면 중간에 돈을 지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건비도 주고 하잖아. 그럼 이 중간이 일정이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요게 한 6개월 정도의 중간에 한번 주기로 했다 그러면 6개월에 일정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정표를 보고 WBS가 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주는 거야. 근데 6개월이 됐는데 이만큼 해야 될 WBS 다 못했다. 그러면 6개월치가 안 나가는 거지. 기성고라고 하는 건 그 의미예요. 실적 베이스. 실적만큼 했느냐. 그래서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품질 평가할 때도 그 단위를 평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WBS는.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WBS에 뭐가 기록되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로 코드야. 그러면 WBS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뭐 1.2.3.4다 이런 번호가 주어지면 이게 코드야. 그래서 WBS를 식별하는 요소, ID가 되는 거죠. ID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워크 패키지라 해서 WBS의 하위 작업 단위, 요거에 또 하위 작업 단위를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일정 예산 잡을 때 그 기준으로 잡는 거지. WBS 딕셔너리, 이제 WBS에 관련된 상세 내용을 요거에 관련된 문서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what 하면은 요게 이제 작업에 대한 설명이야. 작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그지? 설명 이런 거를 해주는 거야. 또는 뭐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도 들어갈 수 있어. 후 하면 이제 뭐 누가 수행하느냐, 수행자 이런 거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when 하면 이거는 이제 작업에 대한 시간이야. 예를 들어서 시작, 완료, 시점 이런 거를 쓸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how라고 하는 거는 이거 WBS 이거 하나 드는데 드는 원가 비용이 얼마냐, 그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뭐냐, 어떻게 할 거냐, 돈 얼마 들여서 할 거냐, 필요한 자원이 뭐냐, 이런 것들이 문서화로 WBS의 문서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RAM이라 해서 Responsibilities Assignment Metric,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책임이라서 책임을 어떻게 지냐면 누가 승인하고 누가 품질 인증을 하고 누가 검토했는지를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WBS가 하나의 단위 업무뿐 아니라 여기에 달라붙는 코드, 워크 패키지, 딕셔너리, 램, 책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WBS 작성 방법이야. 이제 분할한다 했잖아. 분할한다 했는데 어떻게 분할하느냐? 보면 프로젝트 범위와 프로젝트 인도물을 관리하기 쉬운 요소로 세분화한다. 세분화한다 했는데 어디까지 어디까지 세분화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야. 자, 요 의문을 달고 가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작업과 인도물이 작업 패키지 수준으로 정의될 때까지 작고 관리하기 간편한 구성 요소로 세분화한다. 같은 얘기네. 분할의 결과인 계층 수, 뎁스, 프로젝트 규모, 복잡성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한 뎁스, 뭐 이렇게 이게 한 뎁스야. 또 이렇게 분할했지, 또 분할했지, 이게 또 여기에 또 분할했지. 그러면 여기 뎁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게 세 뎁스네. 네 뎁스. 이게 세 개나 네 개나 뎁스를 끌고 나가는 건데 프로젝트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뎁스가 많아지겠지. 이게 전문가 판단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프로젝트 범위 기술 세부 사항에 적용하고 전체 프로젝트 범위를 최상으로 분할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차를 조정한다. 그러니까 어느 뎁스까지 갈 거냐, 어느 이 단위까지 할 거냐를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한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미리 정의된 템플릿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분할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성 방법인데 작업의 식별, 그러니까 아까 요구사항 범위를 정의한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위를 구성해. 먼저 이제 뭐뭐뭐뭐 시스템 이렇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하위를 이제 만들어내. 그럼 하위 여기서 하위가 만들어지지. 그럼 여기에 하위에 이제 뭐 아이디 같은 걸 부여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거를 또 분할을 할 수 있으면 분할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또 분할할 수 있으면 분할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여기서 100%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WBS는 최하위 수준이 전체 작업이 상위 수준으로 완전히 연동되어 남겨지는 항목도 추가로 완료되어야 할 작업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만들면 다 끝까지 연결이 되고 맨 마지막에 더 이상 분류할 게 없어야 돼. 그게 100% 하는 거야. 그다음에 워크 패키지는 작업량은 80시간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워크 패키지가 뭐야? 맨 마지막에 하위 WBS지, 그지? 가장 이걸 단위 WBS라고도 얘기해. 마지막 거야. 이제 분할하고 분할해서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마지막 이파리에 달려 있는 WBS야. 요게 그러면 작업량이 80시간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80시간이면 한 사람이 8시간 일한다. 그럼 열흘 일하는 거네. 그러니까 열흘 정도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이 하나의 워크 패키지다. 또는 뭐 일주일 이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8시간, 보통 사람 8시간이니까 빨리 하면 뭐 일주일 이내 5일이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작업 분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성 원칙이 있어. 방법론 이용 원칙. 이거를 그 WBS를 작성하는 방법론으로 한다. 툴들이 있겠지. 그 다음에 투익 원칙. 작업 단위는 2주 이하 단위로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80 단위면 한 사람이 열흘 한다, 10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주 5일째 근무니까 요거는 2주에 할 수 있는 거네. 그지? 2주에 한 사람. 그 정도가 되는 거네. 투익 원칙이거네. 또는 원윅 원칙. 1주 미만 작업 단위는 1주 법칙에 따라 작업 단위를 통합한다. 2주 단위를 하되 1주 미만인 거는 이제 두 개가 이게 있는데 여기 1주 미만이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일주일에 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해준다 이거야.
6months다. 향후 6개월 이후 작업은 요약 레벨에서 정의된다. 이제 6개월 동안 작업하면 레벨 하나를 좀 끝낸다든가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장기 계획 원칙. 6개월 이후 계획은 스텝 레벨에서 계획한다. 이거는 그 그래서 그 요게 6months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작업을 말하는 거야. 작업. 그러니까 워크 패키지 그거에 대한 거를 요약이라면 한 단계 그 위에서 작업이고, 그 다음에 장기 계획 차원에서는 이제 계획이잖아요. 계획이니까 한 단계 위 레벨에서 계획을 하라는 거. 이건 작업, 계획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WB에서 사례야. 레벨로 이렇게 그 구분이 돼 있지. 이제 첫 번째 레벨이 1.0이야. 이게 시스템 명이 되잖아. 그래서 시스템 명에서 1.1, 1.2 이게 아이디가 부여가 되지.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세부 단위로 가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또 한 레벨이 늘어났지.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면 세 개 레벨, 세 번째 레벨이야. 한 레벨, 두 레벨, 세 레벨. 여기 네 레벨. 네 번째 레벨 가서 다 그 워킹 패키지가 된 거지. 하나의 패키지가 된 거야. 작업 패키지가 된 거야. 자, 요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과제로 한번 수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 WBS가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그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어떤 객체를 대상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항공기 시스템 하면 이 항공기 시스템에는 프로젝트 관리도 있고 교육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무엇도 있고 테스트 평가가 있다. 테스트 평가는 운영, 개발 뭐 이렇게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레벨 하나, 레벨 2, 레벨 3까지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프로젝트뿐 아니라 뭔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나눌 때도 WBS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WBS 하면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그림을 다시 어떻게 돼? 표로도 이렇게 나눠진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단계 코드가 있잖아요. 여기 코드, 관리 코드, 거기에 대한 세그먼트 번호, 단위 업무명 이런 식으로 쭉 설명까지 보여주는 그런 거 있고, 요거 이제 소규모 프로젝트를 이제 나누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례도 한번 봅시다. 자, 가기 전에 다른 거 보기 전에 여기서 그러면 최종 그 워크 패키지가 어디야? 요 단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요 단위에 있는 것이 최종 관리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사례를 봅시다. 이제 워크 패키지 사례라고 있는데 워크 패키지니까 최하 단위까지 나온 단위야. 근데 여기 보면 그 WBS 구성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디가 있고 아이디 이름이 있고 기간이 있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작업에 대한 설명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완료 기준 뭘 가지고 완료했다고 볼 거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필요한 자원 또 검토자, 승인자, 보고 대상 이런 게 나와 있잖아. 이런 걸 뭐라 해서 RAM이라고 그랬지, 그지? RAM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산출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구성 요소까지 표현한 사례가 하나 있네요. 또 여기와 같이 엑셀 시트를 활용해서 그 WBS 구성 요소들을 표현했는데 여기 이제 그 레벨 여기 몇 번째 레벨까지 갔느냐 여기 이렇게 레벨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가 5개면 5레벨이지 그지 레벨이고 뭐 이렇게 WBS 이름이 있지 그지 아이디가 있고 이름이 있고
항상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산출물.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는 이제 약식으로 구성 요소를 표현한 사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지. 다섯 번째로 이제 범위 확인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것도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간단하게 WB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여기서도 범위 확인은 스폰서 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도물을 공식 승인받는 거다. 그리고 핵심 ITO는 검증된 인도물이 들어가서 검사 과정을 거쳐서 수용된 인도물이 되는 과정을 이게 범위 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써 범위 정의한 것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프로세스 TFD인데 범위 확인을 하는데 요 프로젝트 계획서, 문서, 품질 활동을 통해서도 필요한 것들, 요것들을 나중에 이제 그 모니터링이나 어떤 그 추적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제 품질 활동이나 그 작업 지시 관리자한테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범위 기준선하고 검증된 인도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고, 이걸 통해서 변경 요청이나 수용된 인수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 확인은 이해관계자의 인도물을 수용하는 공식화하는 프로세스다. 그래서 품질 통제를 통해서 검증된 인도물이 있고 이거를 이해관계자들이 검토를 해서 오케이 됐어 합격하면 이제 그 요구사항이라든가 이 범위의 확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는 품질 통제와 그 다음에 범위 확인의 어떤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품질 통제라고 하면 어떤 품질이야. 그야말로 품질. 그래서 품질을 보증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 5초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또는 뭐 결함이 뭐 5개 이내에 된다. 이런 기준이야. 이게 품질 관리고, 범위는 일의 범위야. 일의 범위야. 그지? 그래서 이해관계자하고 관련된 거야. 이해관계자가 담당자가 지금 요거는 일 범위가 맞아. 오케이 수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품질에 관계없이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요 품질 관리는 누가 하냐면 독립된 기관이나 프로젝트 팀에서 하는 거야. 요거는 범위를 정하는 거는 그 담당자, 이해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범위 확인이고 요게 이제 품질이잖아. 그래서 어떤 인도물이 부정확하도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결함이 있으면 수용 못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품질 보증이야. 그리고 그 품질은 완성도를 따지는 거지, 그지? 그렇지만 그 범위 확인은 일부 변경됐으면 변경된 게 반영이 되면 이걸 또 수용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이 그 범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WBS 작성에서 범위를 확인하고 인도할 때까지의 과정을 쭉 표현했는데, WBS 작성하고 범위 기준선에 따라서 개발이 되고 작업 지시가 되고 품질 통제를 거쳐서 범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종료 단계를 거쳐서 이해관계자와 품질 관리하는 사람들이 확인하면 인도를 해주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범위 통제요. 범위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5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범위 통제는 프로젝트 범위의 상태를 감시하고 범위 기준선의 변경 요인을 모니터링 통제해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범위 기준성과 작업의 데이터, 도구로 차이 분석을 해서 작업의 성과와 변경 요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를 해주는 겁니다. 범위 통제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게 기존의 그 인풋, 프로젝트 케이스어, 문서, 기업 조직, 관리 지시서 이런 걸 가지고 범위 통제를 해 가는 거지. 그래서 작업 성과 정보와 변경 요청을 가지고 요 활동에서 변경 통제를 하는 건데, 이건 아까 한 얘기네. 프로젝트 범위 상태를 감시하고 범위 기준선의 변경 요인 모니터링 통제를 한다. 또 통합 변경 통제를 통해 승인된 내용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와 프로젝트 문서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통제를 통해서 승인된 내용은 꼭 문서로 정리를 하고, 뭐 굉장히 많은 문서들 있잖아. 이것들도 관련된 문서도 업데이트를 꼭 해놔야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범위를 통제한다는 것이 범위를 추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추가하게 되면 일정 자원 여기에 조정이 되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예방하는 거야. 범위를 추가하고 변경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 요구사항 문서부터 사실 정확하게 WB에서도 정확하게 해줘야만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서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예방이 되는 거라서 이런 예방이 그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범위 변경이 원가 일정 자원에 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그 범위 변경이 원가나 일정이나 자원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변경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 그런 거고, 이 내용은 참고로 한번 보세요. 변경 요청 관리 프로세스야. 프로세스. 그래서 변경 요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선행된다. 뭐냐? 계획 대비 실적을 분석해라. 계획 대비 실적의 차이가 허용 수준. 변경했을 때 이게 그 계획 대비 실적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계획 대비 실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왜 변경이 생겼는지를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야 리스크를 없앨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 과정 프로젝트 범위 관리를 해봤는데, 이제 여기 몇 가지가 있었지. 하나는 범위 관리 계획이 있었지, 그지?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는 요구사항, 그지? 요구사항을 수집을 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위를 어떻게 돼? 범위를 정의해야지. 네 번째 어떻게 돼? 그 다음에 WBS를 만들어야지. 범위가 나왔으니까. 다섯 번째 확인해야지. 범위를 확인해야지. 그 여섯 번째, 이게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범위를 통제해야지. 이렇게가 범위 관리가 들어가고, 그 가장 중요한 범위, 일정, 비용, 핵심 프로젝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니까 꼭 알아두고, 특히 WBS 부분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기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